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업이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를 쫙 끌어모으면서 주가가 5% 넘게 급등했다고 하면 가정해보죠. 네, 엄청난 호재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상승을 이끈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무려 47%나 훌쩍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와, 47%면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숫자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가장 먼저 실리콘밸리의 핫한 AI 딥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전기차 혁신 기업 막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자본이 몰려간 곳이 설립된 지 70년이 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약간 보수적인 냄새가 나는 한국의 생명보험사라면 어떨까요? 아, 생명보험사요? 그건 진짜 의외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대상이 바로 이 믿기 힘든 숫자와 펀더멘털의 변화를 만들어낸 기업 한화생명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테이블 위에는 한국투자증권, IM증권, 하나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들의 최신 1분기 실적 분석 리포트랑 경제지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B2B, AI 솔루션 기업인 올거나이즈에서 발간한 아주 재미있는 금융권 AI 도입 성공 사례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금융과 AI의 만남이군요. 네, 도대체 이 덩치 크고 무거운 금융사가 어떻게 AI랑 글로벌 M&A 그리고 치밀한 회계 전략을 통해서 마치 기술 성장주처럼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오늘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현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직관적인 지표부터 봐야 했거든요. 재무제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의 맨 윗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생명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2,478억 원이었어요. 2,478억 원이요? 그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0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103%요? 두 배가 뛰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속된 자회사들 실적까지 전부 합친 연결 기준으로는 3,8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했거든요. 아니 근데 별도 기준으로 이익이 두 배로 뛰었다는 건 사실 단순히 비용을 조금 아끼거나 일회성 자산을 막 매각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약 495억 원을 순매수하고 기관도 309억 원을 동반 매수하면서 주가를 5.01%나 끌어올렸다는 거. 이거는 시장이 이 회사의 본질적인 돈 버는 체질 자체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구조적 변화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사실 5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어요. 2011년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에 보험업계에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제조 부문이랑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판매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그 이른바 재판 분리입니다. 아, 재판 분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하나생명은 이 결정을 통해서 영업 조직을 아예 떼어내가지고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라는 거대한 판매 전문 자회사를 출범시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재판 분리라는 게 엄청난 도박이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본사 소속으로 막 묶어두었던 수만 명의 영업사원들을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건데 그렇죠. 리스크가 컸죠. 제조업으로 치면 약간 자동차 회사가 직영 대리점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독립적인 메가 딜러사한테 판매를 전담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출범 5주년을 맞은 지금 그 도박의 성적표가 이번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예요. 성적표가 엄청 좋았나 보네요. 매출 규모만 봐도 그 파괴력이 딱 증명되거든요. 출범 첫 해 약 3,280억 원 수준이던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조 4,397억 원이 됐어요. 네, 2조 4천억이요. 네, 7.4배나 팽창한 거죠. 이들이 거들인 설계사, 즉 FP 조직 규모만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와, 3만 5천 명? 진짜 거대한 군단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장의 분석가들이 진짜로 환호하던 지점은 단순히 덩치가 이렇게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거대한 영업군단이 대체 어떤 구조의 상품을 팔고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뭐랄까 통제력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재판 분리를 통해서 영업 조직은 타사의 상품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하나생명 본사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상품, 그러니까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판매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채널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아, 수익성 높은 걸 더 잘 팔게 된 거군요. 네, 이 중장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장래 이익의 핵심 지표가 되는 신계약 CSM이 이번 1분기에만 6,109억 원이나 확보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 CSM,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회계 용어라 좀 낯설 수 있죠. 이게 재무제표상 용어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넷플릭스나 사스 기업 같은 구독경제 모델에서 말하는 ARR, 즉 연간 반복 매출이랑 되게 비슷한 논리잖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누군가한테 1년치 구독료를 한 번에 다 받아도 그걸 오늘 하루치 이익으로 다 잡지 않고 1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인식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마찬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적 인식의 흐름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고객이 오늘 10년 만기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보험사는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이 계약에서 발생할 총 예상 이익을 미리 다 계산을 해요. 네네. 이것이 바로 CSM입니다. 이 막대한 예상 이익은 부채 항목에 일단 안전하게 쌓아두었다가 매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헐어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1분기에 신계약 CSM을 6,109억 원이나 추가했다는 건 당장 내일 팡 터질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길게는 십수년에 걸쳐서 매년 재무제표의 순익을 방어해줄 아주 튼튼한 미래 수익의 댐을 떡하니 건설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생명이 현재 보유한 전체 CSM 잔액이 8.9조 원에 육박한다는 데이터가 왜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열광시켰는지 이제야 확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엄청난 현금 창출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특히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제일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맞아요. 약관 보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연령, 과거 병력, 직업, 기존에 가입한 타사 보장 내역까지 변수가 막 수만 가지에 달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런데 3만 5천 명의 설계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정보들을 오류 하나 없이 싹 처리하고 각 고객에게 최적화된 고수익 상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판매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사람의 기억력이나 단순한 엑셀 검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죠, 이건. 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심층 분석의 두 번째 핵심 축인 기술적 무기, 즉 AI의 도입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우리 테이블에 놓여있던 올거나이즈의 기업 사례 연구 분서가 여기서 드디어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생명은 올거나이즈와 협력해서 하이브리드 AI 플랫폼인 알리를 구축했어요. 알리오. 네, 3만 5천 명의 영업사원들에게 그냥 단순한 검색 툴을 준 게 아니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조합해주는 아주 똑똑한 두뇌를 장착시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는 점이에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 사실 요즘 실리콘밸리나 일반 IT 업계 흐름을 보면 무조건 100%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해라. 이게 완전 대세잖아요. 그렇죠. 다들 클라우드로 가죠. 모델의 확장성이나 연산 능력을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AWS 같은 거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모든 시스템을 쫙 올리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무겁고 복잡하게 사내 서버인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를 막 섞는 방식을 택한 거죠? 거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의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규제인 망분리 환경이 딱 도사리고 있거든요. 망분리 규제. 보험사의 경우는 아주 치명적으로 민감한 과거 병력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외부 해킹을 원천 차단하려고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이랑 사내 데이터가 있는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뚝 끊어놓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대형 언어 모델의 그 똑똑한 추론 능력을 막 쓰고 싶어도 그 모델이 있는 외부 클라우드로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딱 보내는 순간 즉시 금융보안법 위반이 되어버리는
완전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적인 타협점이 바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인 거예요. 오, 그럼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핵심은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고객의 민감한 정보랑 금융 핵심 인프라는 사내망인 온프레미스 안에 아주 꽁꽁 가둬둡니다. 네네. 반면에 방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AI 언어 모델 그 자체는 외부에 있는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데이터는 안에 있고 뇌는 밖에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서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소통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0대 고혈압약 복용 남성에게 맞는 종신 혜택과 안보장 결합 플랜을 찾아줘. 라고요.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 자체에는 개인을 특정할 만한 민감 정보가 안 들어있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언어 모델은 이 질문의 맥락을 완벽히 이해한 뒤에 사내망에 있는 채널 통합 시스템, 즉 MCI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의 데이터를 조회해라 라는 명령어 쿼리만 딱 보냅니다. 커리만. 네. 그럼 사내망은 안전한 내부 환경 안에서 기존 보장 내역을 싹 조회하고 연산한 뒤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마스킹한 결과값만을 다시 언어 모델에 전달해서 화면에 가장 최적화된 순서로 쫙 띄워주는 방식이에요. 와, 듣고 보니까 이건 마치 그 체스 그랜드마스터랑 체스 엔진의 관계 같네요. 오, 어떻게 비슷한가요? 체스 엔진,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AI는 1초에 수만 가지의 보장 급부 조합을 쫙 계산해서 가장 승률이 높은 랭킹만 딱 매겨줄 뿐이고요. 네네.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최종적인 설득의 수를 두는 건 사내 시스템이랑 연결된 그 영업사원의 몫인 거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를 넘어서 실제 영업 현장의 지표가 그 위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올랐나요? 하나생명은 이 AI를 바탕으로 약 2만 8천 명의 FP가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연습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가상훈련 같은 건가 보네요. 맞아요. AI랑 실시간으로 가상 고객 상담 훈련을 하고 최적화된 제안을 한 설계사들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설계사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건강보험 월 평균 판매 실적이 무려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40% 실적 향상이라고요? 와, 진짜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업무가 조금 편해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영업 조직의 전투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완전 레벨업을 한 거죠. 본업인 보험 영업에서 거둔 이 놀라운 성과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발력이 본업 하나만으로 완성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아직 반쪽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쫙 뜯어보면 1분기 이익의 절반 가까운 그 엄청난 현금이 보험 영업이 아닌 전혀 다른 곳, 즉 과감한 투자랑 해외 확장, 이쪽에서 터져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의 작동 원리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투자 손익 부문에서 하나생명이 1분기에 거둔 이익이 자그마치 2,419억 원입니다. 2,419억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약 444%가 증가한 진짜 경이로운 숫자죠. 444%요? 무슨 코인 투자라도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생명보험사는 본질적으로 고객한테 받은 막대한 보험료를 그냥 가만히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지는 않아요. 이 돈을 열심히 굴려서 보험금 지급액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굴려야죠. 과거에 그들이 선제적으로 씨앗을 쫙 뿌려두었던 대체 투자 펀드, 그중에서도 특히 AI랑 태양광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대규모 평가 이익이랑 배당이 이번에 한꺼번에 확 발생한 결과입니다. 배당 이익만 2,200억 원이었고 평가 이익이 1,980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와, 저는 진짜 매일 안정적인 수익만 쫓을 것 같은 아주 보수적인 공무원 스타일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딥테크 벤처 캐피털처럼 엄청 공적적이고 성공적인 펀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건 마치 평생 안정적인 공무원인 줄 알았던 우리 삼촌이 알고 보니까 실리콘밸리 딥테크 기업의 초창기 엔젤 투자자였던 걸 알게 된 딱 그런 기분인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 같습니다.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 회사의 시선은 이제 국내 대체 투자를 넘어서 완전히 글로벌로 향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이요?
인도네시아랑 미국 쪽 M&A 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인 2025년에 단행된 글로벌 행보가 올해부터 드디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 지분 40%를 인수했고 미국의 벨로시티 증권 지분도 75%나 확보를 했죠. 은행이랑 증권사까지요? 네. 이 해외 주요 종속법인들이 이번 1분기에만 453억 원의 순이익을 한화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딱 기여를 했거든요. 오, 쏠쏠하네요. 사실 한국의 보험 시장은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랑 고령화 때문에 파이가 더 이상 커지기 힘든 완전 포화 상태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주니까요. 그래서 한화생명은 생존을 위해서 국내 보험이라는 그 좁은 한계를 깨고 나와서 동남아의 은행업이랑 미국의 증권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그들의 밸류에이션 내러티브를 완전히 뜯어 고친 겁니다. 와, 재판 분리로 쫙 다져진 3만 5천 명의 압도적인 영업 채널. 그리고 보안 규제를 영리하게 우회하면서 실적을 40%나 끌어올린 하이브리드 AI. 거기에 동남아랑 미국을 딱 연결하는 글로벌 M&A의 결실까지. 완벽해 보이죠? 진짜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당장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주식을 당장 사야 할 것만 같은 완벽한 성장 스토리거든요.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죠. 맞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항상 장밋빛 미래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좀 냉정하게 봐야 하잖아요.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완박해 보이는 숫자들이 가진 잠재적 리스크나 시장이 혹시 놓치고 있는 청구서, 즉 리얼리티 체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리스크의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거시경제의 파도에 있어요. 아까 그 444% 증가했다는 그 수익이요? 네. 앞서 우리가 엄청 감탄했던 444% 증가라는 그 투자 손익, 그거는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통한 평가 이익이랑 특별 배당의 성격이 아주 짙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채권 이자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회성 변수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의 잭팟이 또 터질 거다라고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 정말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맞네요. 일회성 이익은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생명보험사 분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가 딱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금리요. 네, 금리 무조건 봐야죠. 보통 금리가 막 오르면 빚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은 이자 부담 때문에 막 앓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건전성 지표가 막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회계상의 할인율 개념을 좀 아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고객한테 20년, 30년 뒤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대한 미래의 빚, 즉 부채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래에 줘야 할 돈이니까 빚이죠. 그런데 시장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조금만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막 크게 붙으니까 30년 뒤에 1억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당장 금고에 쌓아두어야 할 돈,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훅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이자가 알아서 불려주니까 원금을 덜 놔둬도 된다는 거네요. 빙고! 즉 고금리 환경에서는 보험사가 잡아야 할 부채의 덩치가 장부상으로 확 작아지고 KICS, 그러니까 지급여력 비율 같은 자본 건전성 지표가 극적으로 확 개선되는 아주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 호조의 이면에는 이런 아주 우호적인 고금리 환경이 딱 깔려 있었던 거군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 거시경제 기조가 확 바뀌어서 글로벌 금리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에 딱 접어들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할인율의 마법이 완전 반대로 작동하겠네요? 그렇죠. 마법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럼 한화생명의 자본 건전성이랑 부채 평가에 다시 거대한 부담으로 짓누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거시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주주들의 속을 가장 타들어가게 만드는 마지막 현실 점검 포인트가 딱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주주들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주들이 왜 속이 타죠? 바로 배당 때문입니다.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로 돈을 이렇게나 막 많이 벌었는데 정작 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에 대해서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나같이 다 보수적인 물음표를 딱 던지고 있어요. 돈을 잘 벌었는데 왜 배당을 못 주죠? 그 원인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적 규제에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돈인지 짐작은 가는데요. 경제 위기가 딱 오거나
가게 사정이 막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부터 해지하죠. 고객들이 막 썰물처럼 몰려와가지고 단체로 보험 해약하고 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회사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금고에 꽉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거 맞죠? 네, 본질적인 기능은 딱 그렇습니다. 문제는 규모죠. 현재 하나생명이 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묶어두어야 하는 돈이 무려 5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거든요. 네. 5조 3천억이요. 아니 금융사가 만약에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방파제를 엄청 두껍게 쌓고 5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안전하고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두꺼운 방파제가 주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배당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까? 방파제가 회사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하죠. 근데 그 방파제를 짓는 데 쓰인 시멘트가 다름 아닌 바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익을 갖다 쓴 거군요. 네, 회계 규정상 이 5조 3천억 원은 이익 잉여금 내에서 법적으로 최우선 적립이 강제돼요. 무조건 1순위로 채워야 한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하나생명의 영업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해서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막 내더라도 금융당국에 딱 정해놓은 이 거대한 준비금 항아리를 먼저 가득 채우지 않으면 단 1원도 밖으로 빼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줄 수 없도록 꽉 막아놓은 겁니다. 주주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자본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와, 회사는 돈을 갈퀴러 긁어 모으고 있는데 주주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구경만 해야 하는 아주 거대한 자물쇠가 딱 채워져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배당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기업 내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손에 딱 쥐어져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다행히 현재 정책당국에서도 이 준비금 적립 기준이 한국의 보험사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자본 부담을 확 지우고 있고 이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어요. 오, 그럼 바뀔 여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깐깐한 적립 기준을 기존보다 좀 완화된 1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아주 활발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키려는 규제 당국이랑 자본 효율성이랑 주주 환원을 막 요구하는 시장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할 팩트는 좀 명확하네요. 이 규제 완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화생명의 본격적인 배당 체계의 시점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 그렇죠. 리스크는 안고 가야죠. 하지만 이걸 역으로 딱 생각해보면 그 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 오히려 억눌려 있던 주주 가치랑 배당 수익률이 용수철처럼 확 튀어오르는 아주 가장 강력한 폭발 모멘텀이 될 거라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위기이자 곧 엄청난 기회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방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의 2026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호는 결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단기적인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죠. 그 밑바탕에는 재판 분리를 통해서 3만 5천 명의 거대 챙여를 고수익 종신보험 위주로 확 재편한 그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 규제 한계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클라우드랑 내부망을 절묘하게 엮어낸 올거나이즈의 하이브리드 AI가 이들의 영업력을 무려 40%나 증폭시켰습니다. AI 힘이 컸죠? 여기에 인도네시아랑 미국을 관통하는 글로벌 M&A, 그리고 과감한 대체 투자의 성공, 마지막으로 금리라는 거시적 환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물려 터진 수년의 준비가 만들어낸 아주 필연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전을 가장 최전선에서 맡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시장이죠. 하지만 한화생명의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아무리 무겁고 규제에 꽉 갇힌 전통산업의 크루즈 여객선이라도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 버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글로벌 확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딱 달았을 때 주식시장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비록 배당 규제 완화라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본업의 체질 개선은 다른 산업에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보안과 규제가 세상에서 가장 깐깐하다는 그 금융업, 그것도 70년 된 생명보험사가 수만 명의 영업사원들에게 AI라는 강력한 데이터 처리 두뇌를 장착시켜서 현장에서의 매출 파괴력을 40%나 딱 끌어올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아주 보수적인 금융사가 이 정도의 협업을 이뤄냈다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산업과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업사원이든 기획자든 그 어떤 직무든 간에 개인의 타고난 화술이나 단편적인 경험치 같은 건 더 이상 핵심 경쟁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동의합니다. 대신 수만 가지의 변수를 단일초 만에 딱 계산해내는 아주 똑똑한 AI 코파일럿을 마치 자신의 수족처럼 아주 능숙능란하게 통제하고 질문할 줄 아는 능력, 그 하나만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잔인하고도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네, AI를 다루는 자가 결국 살아남겠죠. 거대한 체질 개선과 기술 혁신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무기를 벼리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통찰을 확 일깨워줄 또 다른 핵심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